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진혁입니다. 2018년 북한을 떠나 2022년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민입니다. 저는 3년차 탈북민으로 비교적 최근에 온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겪은 정말 특별하고도 힘들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북한을 떠난 건 원래 탈북을 목적으로 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생계를 위한 일이었는데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운명적인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일찍 병으로 잃고 집안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쪽에서 살았는데 북한에서는 먹고 살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특히 그곳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바다에 나가서 오징어나 조개를 잡는 어업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런 어업이 목돈을 벌 수 있는 몇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다른 일로는 도저히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생존의 연속이었어요. 어머니와 가족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게감이 어린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러시아 해역 근처까지 나가서 어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북한 어민들이 무서워하는 러시아 영역까지 들어간 이유는 그만큼 생존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2018년 어느 날 평소처럼 바다에 나갔습니다. 그날따라 안개가 정말 짙게 낀 날이었어요.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야가 막혔습니다. 선미에서 자망을 열심히 풀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삼촌이 "야, 러시아 군이다"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순간 헬기 소리가 윙하고 들리더니 러시아 순찰선이 나타났습니다. 선장이 "야, 도망치자" 하면서 수다쟁이 챙겨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보트가 펑 하고 들이닥치더니 제가 평생 보지 못했던 체격의 러시아 군인들이 나타났어요. 완전 군복을 입고 곤봉을 들고 총을 들고서 러시아어로 엎드려 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다리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 죽었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정말 공포 그 자체였어요. 저를 포함해서 총 25명, 5척의 북한 어선이 모두 잡혔습니다. 그때가 2018년도였는데 북한 어민들이 수백 명씩 잡혀 들어오던 시기였어요. 러시아 측에서도 골치 아파했을 정도였죠. 대부분의 북한 어민들은 3일 안에 풀려났어요. 어디다 가둘 공간도 없고 배들도 엉망진창 낡은 배라서 압수해봤자 골치만 아픈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3일 만에 다 넘겨보냈는데 저희만 풀려주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지 정말 궁금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 배에 탄 위치정보 시스템 기록을 선장이 지우지 않았던 거예요. 원래는 반드시 지워야 하는 건데 선장이 깜빡한 거죠. 그게 불법 조업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버린 겁니다. 정말 운이 없었다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러시아 당국은 증거가 명확하다며 저희를 구치소에 장기 수감했습니다. 하산, 슬라비안카, 블라디보스토크 등지의 구치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6개월 동안 조사를 받았어요. 재판 결과는 2년 1개월형이었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1개월을 더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러시아 법이 그런가 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처음 3개월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내 나라도 아닌 곳에서 감옥 생활을 해야 한다니 말도 통하지 않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매일 울면서 북한 쪽 하늘을 바라보며 어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나는 진짜 죽었구나. 여기서 살아나가지 못하겠구나 하면서 향수병에 매일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3개월쯤 지나니까 조금씩 적응이 되더라고요. 언어도 배우기 시작했고 소통이 조금씩 되면서 환경을 살펴보니 놀라운 일이 많았습니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거의 무너져가는 초가집 같은 데서 살았어요. 다 무너져가고 거의 땅집에서 살았는데 러시아 구치소에 가니까 양쪽에 2층 침대가 딱 되어 있고 제가 평생 보지 못한 자동으로 물을 내리는 화장실이 있었어요. 물이 쑥 내려가는 거예요. 방마다 텔레비전까지 있고 랩도 있고 냉장고도 있었습니다. 내 세상에 내가 어디서 살다가 지금 여기 어디에 온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감옥인가 싶을 정도였거든요. 음식도 솔직히 제 입에는 안 맞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했더라고요. 소고기도 나오고 북한에서는 먹어보지 못한 쌀죽, 메밀죽에 소시지까지 섞어서 나왔어요. 거기다가 러시아인들이 담배도 피우고 각종 물건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감옥에서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여기도 사람 살기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간 기숙학교에 입학한 느낌이었어요. 북한의 열악한 생활에 비하면 천국 같았거든요. 형이 확정되고 교도소로 이감됐는데 거기는 또 분위기가 완전 달랐습니다. 구치소와는 차원이 다른 곳이었어요. 진짜 악마들이 있는 곳 같았습니다. 포스가 확실히 다른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딱 봐도 거대한 덩치의 눈빛부터가 달랐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신참이 들어오면 한 명씩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목이 뭐냐, 어떻게 해서 들어왔으며 형을 어떻게 받았느냐라고 말이죠. 마치 신문을 받는 것 같았어요. 가운데 딱 앉은 사람이 거기 총괄 책임자였어요. 그 사람이 재소자들의 우두머리였는데 마피아와 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경찰도 교도관도 그 사람들한테는 꼼짝 못했어요. 감옥 안에서는 그들이 실질적인 권력자였던 거죠. 제가 구치소에서 적응이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갑자기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덩치도 크고 딱 봐도 포스가 있었거든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를 보고 너희들이 여기서 일을 할 거냐 말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러시아에서는 경찰들의 일을 도우면 맨날 맞으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수감자들만의 법이 있거든요. 죄수들만의 엄격한 규칙이 있었어요. 제가 오기 전부터 있던 러시아인들이 귀띔해줬어요. 너 무조건 일하지 마. 경찰 일 도우면 여기서 살아남기 힘들어라고 조언해줬거든요. 그래서 안 하겠다라고 했더니 좋다고 하면서 방을 배정해 주더라고요. 그때부터 비교적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사전으로 하루에 30개씩 단어를 외우고 러시아인들하고 써보고 연습해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점점 복잡한 대화까지 할 수 있게 됐어요. 나중에는 일반적인 소통이 다 가능해졌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제 이름 최진혁을 발음하기 힘들어해서 대장이 와샤라는 러시아 이름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저를 와샤라고 불렀어요. 러시아 이름이 생긴 것 같아서 왠지 기분이 묘했어요. 러시아어를 빨리 배워서 사람들이 신기해했고 체스판이나 나무 공예품을 만들어서 밖으로 내보내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그 돈으로 담배나 여러 가지 물건들을 구입할 수 있었어요. 러시아 감옥에는 놀랍게도 보드카도 들어오고 담배도 있고 심지어 휴대폰까지 있었습니다. 모든 게 다 거래되고 있었어요. 다행히 저는 한 대도 맞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적응하고 센스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해줬거든요. 다른 놈들은 맨날 맞고 그랬는데 저는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형기를 마치고 나와서 원래는 북한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외국인 출소자를 약 2주간 외국인 구금센터에 두었다가 본국으로 보내는 것이 원칙이었거든요. 저도 당연히 공화국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코로나19가 터졌어요. 북한이 완전히 국경을 봉쇄해버린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는 해외로 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었는데 국경 봉쇄로 인해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북한에서 막아서 못 들어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주가 3주, 4주로 늘어지면서 제2의 감금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무기한 대기였어요. 교도소에 있을 때는 그래도 언제 나간다는 걸 알았잖아요. 수감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북한이 언제 국경을 열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정말 막막했습니다. 교도소보다 구금센터가 더 상황이 안 좋았어요. 음식도 형편없고 돈도 한 푼도 없었거든요. 담배는 피고 싶은데 담배가 없어서 남이 피우다 버린 담배꽁초를 주워서 피우는 신세가 됐어요. 정말 비참했습니다. 러시아 감옥에서 출소할 때 교통비로 1,000루블, 우리 돈으로 한 17,000원 정도를 줬는데 북한 영사관에서 500루블을 떼어 먹어서 제 손에는 8,000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이없었어요. 영사관이 그런 돈까지 떼먹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할 일도 아예 없었어요. 교도소에서는 그래도 체스도 칠 수 있고 여러 가지 활동할 게 많았는데
구금센터는 작은 방에 갇혀서 시간만 보내야 하는 곳이었어요. 교도소가 그리울 정도로 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구금센터에서는 시간제로 휴대폰을 쓸 수 있었습니다. 감옥이 아니다 보니까 합법적으로 주는 거였어요. 우즈베키스탄 사람과 친하게 되어서 야, 핸드폰 좀 보자. 빌려주자 해서 처음으로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접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북한의 정세나 뉴스 같은 것들을 보고 있었는데 러시아에 있으면서 자본주의와 자유로움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깐 빌려서 보다가 유튜브가 뜨고 한국에 대한 사회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됐어요. 북한에 있을 때 한국 영화는 안 봤지만 노래는 들었거든요. 이승철 같은 가수의 노래를 다시 듣게 되니까 마음이 나른해지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이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묘한 감정이었어요. 우즈베키스탄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USB 하나만 좀 해달라 해서 휴대폰에 한국 드라마를 다운로드 받았어요. 아이리스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나왔던 드라마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다 같이 봤습니다. 같이 있던 외국인들과 함께 보면서 저건 뭐야? 미친 거 아니야? 하면서 재미있게 봤어요. 처음에는 저게 진짜일까? 다 편집하고 연출해서 만든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부터 한국 드라마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차마 제가 가장이다 보니까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어요. 그게 잘못되면 목숨이 위험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자유롭게 볼 수 있으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드라마 속 한국 사회가 정말 화려하고 풍요로워 보였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저게 진짜인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드라마만 보다가 북한에 대한 교육이나 탈북민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접하게 됐습니다. 이만갑 같은 프로그램에서 탈북민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봤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때는 아직 한국으로 갈 생각이 없었고 북한에 대한 충성심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쟤네들은 다 연출하는 거다. 한국에 대한 선전을 하려고 이만갑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걸 매일매일 접하다 보니까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에서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많은 걸 느껴왔었던지라 내가 지금까지 북한에서 살아온 삶은 뭐고 내가 교육받은 건 뭐지? 나는 무슨 삶을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만갑을 봤을 때 충격이 대단했습니다. 저건 분명히 가짜 같은데 하면서도 한 편, 두 편, 세 편을 보다 보니까 저거는 북한 사람. 아니면 모르는 얘기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왕두세리 같은 북한 단어들이 나오고 억양도 있고 동네 사람들 이야기도 나오고 말이에요. 분명히 직간접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았어요. 난생 처음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해외 영상을 보고 내가 보고 싶은 걸 검색해보고 북한 정부를 욕하는 것도 보게 됐습니다. 정말 충격이었어요. 심장이 떨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갑자기 궁금한 것들이 많아지면서 유럽 전쟁이 어떻게 됐는지, 김일성, 김정일의 사생활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검색해봤어요. 내가 나도 모르게 심장이 떨리는 거야. 북한에 가면 이걸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겁나게 때리고 물으면 내가 불어버리지 않을까? 그러면 인생이 쪽박 나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계속 찾아봤거든요. 심심해서 노래하는 앱도 깔아봤어요. 노래를 불러서 서로 공유하고 점수를 올려주는 그런 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목소리를 올리는 게 문제가 될까봐 두려워서 안 했다가 우연히 그 앱에서 공동 그룹 같은 걸 발견했어요. 거기 예쁜 여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거 한국인가 보다. 궁금한데 한번 장난 좀 쳐보자 해서 안녕하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답장이 온 거예요. 여기는 베트남 사람 채널이에요. 한국 분이시면 다른 사람들 한국어를 몰라요. 여기 공동 채팅방이에요 라고 말이죠. 한국어로 답장을 해준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모르는 사람이 메시지를 보내면 답장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착한 마음씨로 답장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공동 채팅방에서 나와서 개인 채팅방으로 넘어가서 계속 대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지내냐, 어디 사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했는데 한국어로 문자를 주고받으니까 정말 위로가 됐어요. 정말 외로웠던지라 뭔가 아주 위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와 같은 방을 쓰던 형이 엄청난 제안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갑자기 형과 다른 배 선장이 저를 조용히 불러서 쭈그리고 앉아서 너 여기서 나가고 싶지 않냐? 라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나가냐? 고 했더니 대한민국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 벌떡 일어나면서 무슨 소리냐? 미친 거 아니냐? 나 안 들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형이 저를 끌어와서 야, 너 잘 생각해봐. 너 여기서 밤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잖아. 너 주모자야. 북한 가게 되면 쟤네들 안 볼 것 같아? 분명히 다 감시할 텐데. 비밀 지킬 것 같아? 북한을 잘 알잖아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었어요. 제가 한국 드라마를 다운로드 받고 이런저런 일을 했으니까 주모자로 찍힐 게 뻔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따라한 거고 주모자인 저는 무조건 처벌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새 고민을 했어요. 만약 탈북을 성공했다고 해도 북한에 계시는 가족들은 어떻게 되지? 절대 못 보는 건데 말이에요. 어머니를 두고 떠난다는 게 말이 쉽나요? 하루 더 시간을 달라고 하고 우즈베키스탄 애들한테서 휴대폰을 빌려서 탈북을 했을 경우 북한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나라고 검색해봤어요. 탈북민 유튜버들과 이만갑 같은 프로그램을 이틀 동안 하루하루 연장해가면서 다 봤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것이 대한민국에는 이미 탈북민이 3만 5천 명이나 되고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면 북한에서 굳이 그 가족을 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몰랐었거든요. 그게 뭔가 비밀이 아니면 북한에서 굳이 가족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제가 가서 정치범이 되는 날에는 정치범이면 가족까지 다 끌려간다는 거죠. 차라리 그럴 거면 내가 어머니 곁에서 맨날 있다고 해서 효도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걱정만 끼치는 자식이었는데 차라리 한국 가서 열심히 돈 벌고 내 가족 챙기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합적으로 생각해보고 결정을 내린 거죠. 며칠 동안 고민을 하다가 전화 한번 해보자 해서 수화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용기가 안 나서 아니다. 나중에 걸자 하고 내려놓기를 몇 번 반복했어요. 정말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거든요. 결국 한국 영사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토르쿠르 영사관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십니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진혁이라고 합니다. 저 어디 구금소에 갇혀 있는데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라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대한민국 영사관에 도움을 신청하자고 먼저 제안했던 그 선장이 야,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리는 거예요.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갑자기 마음을 바꾼 거죠. 정말 뒤통수를 3개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탈북 의사를 이미 밝혔잖아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지금 완전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일단 부탁해 주십시오. 제발 비밀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과 갈등이 있었어요. 목숨 걸고 우리가 내가 지금 이렇게 어떤 심정으로 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했더니 나는 애 때문에 안 되겠어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배 선장과 함께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전번에 연락드렸던 어디에 있는 누구입니다. 한국으로 갈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번에는 모든 것이 안정화가 되고 통화가 됐습니다라고 했죠. 그랬더니 한국 영사관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는 없으나 유엔 난민기구의 지시 아래 난민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적 절차를 밟아서 난민 신청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원래 북한을 이탈하면서 나는 한국으로 갈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범법 행위 때문에 러시아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나와서 송환 기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복잡했죠. 그래서 난민 신청이라든가 한국으로의 망명으로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영사관 말고 제일 많이 도와준 곳이 교회와 인권단체, 선교사님들이었어요. 나중에는 휴대폰부터 시작해서 제가 살면서 보지 못했던 음식들까지 박스로 보내주셨거든요. 햇반부터 시작해서 박스를 이만큼씩 보내주신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맨날 거지같이 담배꽁초 주워 피우고 맨날 빌어먹던 사람들이 그런 걸 박스로 받으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너네들 뭐야? 라고 하면서 눈이 뒤집어져서 보는 거예요.
나머지 북한 사람들한테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물건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유엔에서 보내준 거다라고 속이고 북한 사람들과 나눠 먹었어요. 한 달에서 석 달 뒤면 떠나니까 그때까지 그 사람들과 좋게 지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절차가 계속 지연되는 상황에서 한국 선교사가 영치품을 보내주고 있다는 사실, 유엔에서 보내준 게 아니라는 사실까지 들키고 말았어요. 대한민국 음식을 나눠 먹었다는 걸 두려워한 북한 사람들이 북한 영사관에 저를 고발한 거예요. 북한 영사관에서 저를 찾아와서 섬뜩한 위협을 했습니다. 야, 춘혁이 요즘에 뭐 한국 간다는 그런 얘기 들리던데 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어디서 그런 말씀 들으셨습니까? 영사님, 저 한국 가겠다는 얘기 절대 한 적도 없고 그런 거 신청한 적도 없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라고 부인했어요. 저는 단지 했다면 누가 북한 사람들이 뭐라고 영사관에다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난 그냥 러시아에 나가서 돈을 벌고 싶을 뿐입니다. 아니면 영사관에서 나를 데려가 주던가요? 여기에 생활이 나는 더 못하겠어요 라고 했죠. 그랬더니 너 생각 잘해야 될 거야. 가족이나 부모님은 어떡할 거야? 입마라고 위협하더라고요. 도와준 적도 없으면서 한 번도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생각해보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원래대로 돌아갈 겁니다라고 일단 그 상황을 모면했어요. 외국인 구금센터에도 최대 수감 기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720일, 약 2년이었는데 난민 신청이 통과되기도 전에 재구금 기간 2년이 다 차버린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나와서 재판을 받은 다음에 석방이 되든지 북한으로 강제 송환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구원의 손길이 나타났어요. 유엔 난민기구에서 우리가 춘혁 씨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면서 서류를 법원에 보내준 거예요. 법원에서 승인을 받고 유엔의 지지하에 외국인 구금센터에서 무사히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 영사관에서는 이미 제가 난민 신청을 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깥에서 기다릴 수도 있어서 엄청 불안했어요. 나가는 것도 1시간 전에야 알았거든요. 갑자기 짐 싸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있던 방문을 아예 닫아버리고 철벽 검열을 했어요. 말소리도 안 나가게 말이에요. 밤 12시가 넘어서 나갔는데 두려움과 기쁨이 막 섞여서 부들부들 떨면서 짐을 쌌어요. 비상구문으로 나가서 택시 한 대 타고 갈아타고 여러 번 경로를 변경해서 드디어 비행기를 타고 다음날 새벽에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러시아 구치소에서부터 구금센터까지 4년 동안 있었잖아요. 20대 초반에 제일 좋은 때를 4년이라는 긴 시간을 갇혀서 보냈는데 딱 나가서 모스크바 바람을 맞을 때 그 느낌은 말로 형용할 수 없었어요. 아파트 단지 공기도 좋고 막 하면서 진짜 그 느낌은 말로 형언할 수 없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2월부터 7월까지 5개월 동안 있었는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어요.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자유가 궁금하고 돌아다니고 싶어서 가끔 몇 번 나가기는 했지만요. 유엔에서 한 달에 생활할 수 있는 월세와 생활비를 지원해줘서 그럭저럭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먹고 살 수 있게 해줬거든요. 이렇게 해서 2022년 7월 10일 드디어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단순히 생계를 위해 바다에 나갔다가 러시아에 잡혀간 것이 이런 긴 여정의 시작이 될 줄 몰랐어요. 러시아 교도소에서 마피아들과 지내고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되고 한국 드라마와 탈북민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힘든 과정이었지만 결국 더 나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북한에 계신 가족들을 그리워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러시아 마피아가 직접 탈북을 도와준 건 아니지만 러시아에서의 경험이 저로 하여금 새로운 선택을 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